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역작이죠. 질서의 본질 1권의 4장, 생명은 어떻게 전체성에서 오는가입니다. 네, 드디어 4장이네요. 이 책이 참 대단한 게 건축물이나 그냥 평범한 사물에도 생명에 깃들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처음 들으면 굉장히 시적인 표현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좀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오늘 다룰 이 장에서 그 생명이라는 게 그냥 뭐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아주 구체적인 구조의 문제라고 딱 짚어줍니다. 오늘 그 구조의 비밀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장의 출발점은 아주 명확해요. 모든 생명은 전체성, 영어로는 홀리스에서 온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전체성은 센터라고 부르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나눌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센터라는 개념에서 시작됩니다. 네, 바로 그 센터. 사실 이 개념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열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센터를 중심으로 4가지 핵심 아이디어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해요. 네, 좋습니다. 첫째, 센터 그 자체에 생명이 있다. 둘째, 이 센터들은 서로를 돕는다. 서로를 강화시켜준다는 의미죠. 그렇죠. 그리고 셋째, 센터는 오직 다른 센터들로만 만들어진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조의 생명은 그 안에 있는 센터들의 밀도와 강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 어떠세요? 듣기만 해도 흥미롭지 않나요? 그럼요. 특히 방금 말씀하신 센터는 다른 센터로만 만들어진다는 부분은 곱씹어 볼수록 깊이가 있어요. 자, 그럼 이 개념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장소에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너무 좋죠. 책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정말 매혹적인 예시인데요. 바로 이탈리아 라벨로에 있는 팔롬보 호텔의 테라스입니다. 청취자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살레르노만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햇살 가득한 정원 테라스에 앉아서 아침 식사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림 같은 풍경이죠. 하늘이랑 바다 경계는 희미한 푸른 빛이고 포도나무 덩굴이 그늘을 만들어주고 아이들이 꽃 사이를 뛰어다니는 그런 풍경이요. 조자는 바로 그곳에서 압도적인 생명감을 느꼈다고 해요. 그리고 질문을 던지죠. 이 살아있는 느낌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그 공간을 구성하는 센터들을 하나하나 분해해서 보여줍니다. 맞아요. 그 목록이 되게 재밌어요. 기둥 4개로 만들어진 하나의 공간 구획, 그걸 베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센터고 기둥 하나하나도 센터고요. 네, 포도나무 격자나 낮은 난간 같은 건축적인 요소들도 당연히 센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건축이 아닌 것들도 모두 센터가 될 수 있어요. 거기 놓인 테이블과 의자, 잔디밭, 심지어 커피잔 하나까지도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센터 중 하나는 저 멀리 보이는 만의 풍경 그 자체라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각자 센터라는 건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센터들이 그냥 모여있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장소의 생명은 이 센터들이 서로 어떻게 돕는가에 달려 있어요. 상호작용이 핵심이죠.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존재감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때, 즉 서로의 생명을 강화시켜줄 때 공간 전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돕는다는 표현이 참 재밌는데 책에 나온 기둥의 모접기 예시를 보면 그 의미가 확 와닿더라고요. 네, 그 챔퍼요. 네. 만약 이 테라스 기둥이 그냥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진 완전한 사각형이었다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그럼 왠지 그 뾰족한 모서리가 기둥으로 둘러싸인 베이라는 공간을 막 침범하는 느낌? 좀 공격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공간의 통일성을 해쳤을 거예요. 기둥은 기둥대로, 공간은 공간대로 약간 따로 노는 느낌이었겠죠? 근데 팔룸보 호텔의 기둥에는 모서리마다 아주 작은 모접기가 되어 있어요. 정말 사소한 디테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작은 디테일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는 거죠.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내니까 기둥이 베이 공간을 침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드럽게 감싸 안으면서 공간의 통일성을 강화시켜줘요. 동시에 기둥 자체도 더 입체적이고 강력한 센터가 되고요. 맞아요. 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4개의 모접기가 기둥을 돕고 4개의 기둥이 베이 공간을 돕는다. 이 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정말 멋진 표현이에요. 여기서 아마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돕는다는 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저자는 아주 간단한 사고 실험을 제안해요. 센터 B가 센터 A를 돕는지 알고 싶으면 먼저 A와 B를 함께 보고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B를 싹 지워보는 거예요.
아, 그 부분 재밌었어요. 예를 들어서 낮은 담장 위에 예쁜 화분이 하나 놓여 있다고 치면 먼저 담장이랑 화분을 같이 봐요. 네, 그 다음에 손으로 화분만 싹 가려보는 거죠. 화분이 없을 때 담장이 더 허전하고 생명력이 없어 보인다면 그 화분은 담장을 돕고 있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직관적인 방법이죠. 팔롬보 호텔 테라스에는 그런 돕는 관계가 수백, 수천 가지가 얽혀 있는 거예요. 테라스 끝에 작은 정원은 아이들이 뛰어놀다 방향을 트는 자연스러운 전환점이 되어주면서 동선을 부드럽게 만들고요. 아, 기둥 꼭대기의 평범한 전등은 그 위치 덕분에 기둥 상부라는 부분을 더 강렬한 센터로 만들어주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다 풍경. 그렇죠. 기둥들 사이로 액자처럼 보이는 바다 풍경. 이 거대한 센터가 테라스 전체에 엄청난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거고요. 들어보니까 센터라는 개념이 조금씩 잡히는 것 같은데 동시에 근본적인 질문이 생겨요. 대체 센터란 정확히 뭘까요? 그냥 구성 요소나 부분이라고 하면 될 걸 왜 굳이 센터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 기준이 뭔지 좀 헷갈려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장의 가장 심오하고 핵심적인 개념으로 이어져요. 바로 센터는 오직 다른 센터들을 통해서만 정의될 수 있다는 제귀적, 리커시브한 정의입니다. 잠시만요. 오직 다른 센터들을 통해서만 정의된다고요? 그건 논리적으로 보면 순환오류 아닌가요? A는 B로 정의되는데 B는 다시 A로 정의된다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보통의 기계론적 사고방식으로는 그게 논리적 오류처럼 보이죠. 하지만 알렉산더는 그 순환성 자체가 바로 생명과 전체성의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주장해요. 세상을 부품의 합으로 보는 관점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와, 그 발상이 정말 대단하네요. 이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책에서 든 비유가 사과나무였죠. 네, 사과나무 전체는 하나의 거대한 센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과나무라는 센터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바로 가지라는 다른 센터들이죠. 그리고 그 가지라는 센터는 또 잎과 사과라는 더 작은 센터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잎 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잎 자체도 하나의 센터인데 그 안에는 잎맥, 잎끝, 톱니 모양의 가장자리 같은 훨씬 더 작은 센터들이 빼곡하게 들어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어떤 센터의 중심성을 설명하려고 파고들면 필연적으로 그 센터를 구성하는 다른 더 작은 센터들의 중심성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처럼요. 이게 바로 제귀적 구조의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단순한 부분이 아니라 그 자체로 또 다른 전체성을 가진 어떤 것, 그걸 센터라고 부르는 거네요. 그런데 책에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더라고요. 센터를 그냥 존재하는 개체가 아니라 힘의 장, field of force로 봐야 한다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센터는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주변 공간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면서 여기가 중심이야 라고 말하는 듯한 힘을 발산한다는 거예요. 자석이 주변에 자기장을 만드는 것처럼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아, 그래서 15세기 터키 카페 장식 예시가 나온 거군요. 책에 나온 그림을 보면 카펫의 무늬 하나하나가 그냥 그려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다른 부분을 향해 막 뻗어나가고 어떤 부분은 다른 부분을 감싸 안으면서 서로에게 방향성을 부여하고 있어요. 네, 마치 작은 화살표들이 서로를 가리키면서 영향을 주고받는 것처럼요. 바로 그거예요. 그 작은 힘들이 서로 중첩되고 얽히면서 카펫 전체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밀도 높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구조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귀적 정의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각 센터는 다른 센터들의 장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의 센터는 그 자체로 존재하면서 동시에 다른 센터들이 만들어내는 힘의 장이 되는 겁니다. 와, 각 센터가 다른 센터들의 장이다. 정말 시적인 표현이면서도 굉장히 구조적인 이야기네요. 이 개념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최고의 예시가 바로 아람브라 궁전의 타일이었어요. 아, 그렇죠. 이건 정말 청취자분들과 함께 단계별로 따라가 보고 싶어요. 하나의 검은색 팔각별이 어떻게 다른 센터들의 도움을 받아 점점 더 강한 생명을 얻게 되는지 그 과정에 정말 마법 같거든요. 좋네요. 한번 같이 따라가 보죠. 자, 1단계. 그냥 색이 없는 윤곽선만 있는 팔각별이 있어요. 형태는 있지만 아직 힘이 약하죠. 네, 흐릿하죠. 그런데 2단계에서 이 별을 검은색으로 칠해요. 어떠세요? 확 달라지죠.
주변의 흰 배경과 강력한 대비를 이루면서 훨씬 뚜렷한 중심으로 떠오릅니다. 생명력이 확 강해졌죠. 이것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센터예요. 맞아요. 그런데 3단계에서 더 나아가요. 별의 뾰족한 8개 꼭지점마다 작은 돌기를 하나씩 추가해요. 그랬더니 별의 형태가 더 강조되면서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더 작은 센터들, 그러니까 돌기들이 더 큰 센터인 별을 지지해주면서 생명력을 더 불어넣어준 거예요. 돕는 관계가 추가된 거죠. 이제 4단계가 정말 놀라워요. 별의 팔과 팔 사이에 빈 공간 있죠? 거기에 흰색 오각형 형태를 만들어 넣어요. 네. 놀랍게도 이 비어있는 공간 자체가 새로운 센터로 작동하면서 원래 있던 검은 별을 더 강렬하게 만들어줘요. 빈 공간이 주연을 돕는 조연 역할을 하는 셈이죠. 네거티브 스페이스가 포지티브 스페이스만큼이나 중요한 센터가 되는 순간이죠. 그리고 대망의 5단계, 이젠 정말 정교해져요. 별과 오각형들 사이에 검은 손가락 모양 같은 복잡한 형상들을 추가해요. 그러자 타일 전체가 서로 빈틈없이 얽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강렬한 하나의 시스템이 되어버려요. 맞아요. 팔각별의 생명력이 그야말로 폭발하는 느낌이에요. 이 과정 전체가 바로 부트스트랩 관계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부트스트랩이라는 게 원래 자기 신발끈을 잡아당겨 스스로를 들어 올린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센터도 혼자 먼저 존재하지 않았어요. 모든 센터가 동시에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의 생명을 강화시켜주면서 시스템 전체를 스스로 생명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서로가 서로의 존재 이유가 되어주는 겁니다. 와, 스스로를 생명으로 끌어올린다. 정말 멋진 개념이네요. 지금까지는 조금 역사적이고 예술적인 예시들을 봤는데 이 개념을 우리 일상에 적용해보면 더 재미실 것 같아요. 책에서 비교한 3가지 문 이야기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아주 평범한 대상을 통해 개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좋은 예시죠. 첫 번째는 싸구려 모텔 문이에요. 그냥 아무 문이 없는 합한 문짝. 여기엔 센터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죠. 문 전체의 네모난 형태, 얇은 문틀, 손잡이 정도가 다예요. 서로 돕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그냥 기능만 하니까 생명력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구멍을 막는 판에 가깝죠.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조지한 양식의 문은 완전히 달라요. 여기서는 수많은 센터들이 서로를 활발하게 돕고 있어요. 문 양 옆에 넓은 패널이 문이라는 중심 센터를 굳건히 받쳐주고 문 위에는 아름다운 반원형 창이 있죠. 그리고 그 반원형 창을 자세히 보면 그 안에 있는 여러 개의 창살들이라는 더 작은 센터들이 반원형 창 자체를 더 강렬한 센터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렇게 강해진 반원형 창이 다시 아래에 있는 문 전체에 생명을 불어넣어주고요. 맞아요. 거기에 문으로 이어지는 계단, 현관, 문 위에 작은 발코니 같은 더 큰 스케일의 센터들까지 합세해서 문 하나에 정말 풍부하고 깊은 생명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말 복잡한 오케스트라 같죠. 그런데 마지막 3번째 문이 정말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요. 아프리카 누비아 지방의 흙으로 만든 누비아식 문이죠. 이 문은 조지안 문에 비하면 훨씬 단순해 보여요. 디테일도 거의 없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훨씬 더 강렬한, 책의 표현대로라면 불꽃 같은 생명력이 느껴져요. 왜 그런 걸까요? 사용된 센터의 수는 훨씬 적지만 그 센터 하나하나의 강도와 위치 그리고 서로의 관계가 극도로 신중하게 조율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의 형태, 문 주변을 두른 흰색 띠, 문 위에 작은 삼각형 장식, 이 몇 안 되는 센터들이 서로를 너무나 완벽하게 돕고 있기 때문에 적은 수로도 강렬한 생명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란 게 단순히 디테일의 수가 많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크 건축이 가끔 너무 과하다고 느껴지는 게 그런 이유일 수도 있겠네요. 중요한 건 센터들의 양이 아니라 질, 그리고 그들의 상호작용 방식이라는 거네요.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어요. 그리고 어떤 사물의 생명은 그 안에 있는 센터들의 시스템, 즉 전체성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각 센터가 얼마나 살아있는지, 그리고 그 센터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서로를 돕는지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생명이라는 게 정말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극히 구조적인 특성이라는 걸 알겠어요. 이탈리아 호텔 테라스에서부터 사과나무 잎사귀, 그리고 우리가 매일 드나드는 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결국 센터들이 서로를 어떻게 돕고 서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였네요. 맞아요.
이건 단순히 건축이나 디자인 미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이고 왜 어떤 장소나 사물이 다른 것들보다 더 살아있다고 느껴지는지를 이해하는 하나의 틀이죠. 전체성이 또 다른 전체성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이 아름다운 재규적 구조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의 다른 부분에서 기둥 하나를 단계별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밋밋한 원기둥에서 시작해서 센터를 하나씩 추가하고 다듬어가면서 점차 더 살아있는 기둥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요. 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신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손에 들고 있는 커피 머그잔, 바로 앞에 책상, 창밖의 건물. 그 안에 어떤 센터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그 센터들은 서로를 돕고 있나요? 아니면 서로 충돌하고 있나요? 그리고 만약 딱 한 가지만 바꿀 수 있다면 그 사물에 아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바꾸시겠습니까?